아줌마, 우리 엄마 기일이니까 전이랑 탕국 신경 써서 해. 돈은 더 줄 테니까. 죽은 남편이 남긴 3억비 때문에 시작한 재벌집 식모살이. 저는 내 사모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하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지지고 볶으며 병원에 계신 친정엄마 생각에 눈물을 훔치던 그때였어요. 엄마, 보고 싶어 죽겠어? 나 좀 데려가줘. 제사상의 노일 사진 앞에서 통곡하는 사모님. 그런데 그 사진 속 주인공은 치매에 걸려 병원에서 저만 기다리고 있는 우리 엄마였습니다. 저는 그 밤 요양병원에서 엄마를 데리고 제사상 앞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살아있는 사람 앞에 향을 피우고 절하던 그 집 딸의 비명과 30년간 감춰진 비밀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건 바로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연주 32살입니다. 여러분, 저는 재벌집 며느리도 아니고 로또에 당첨된 것도 아닌데 제 인생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뒤집혔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저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 채 태어나서 평생을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았던 여자예요. 그런 제가 최근 겪은 모든 일들이 저도 아직 꿈만 같은데요. 흐릿한 기억 속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반지하 단칸방. 그곳엔 늘 엄마와 저 단둘뿐이었죠. 엄마는 조금 아프신 분이었습니다. 가끔 허공을 멍하니 응시하시다가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를 지르곤 하셨거든요. 내 아기, 뺏어가면 안 돼. 절대 안 돼. 엄마가 발작을 일으키실 때마다 어린 저는 무서워서 이불 속에 숨어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다 조금 더 자라서는 제가 엄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작은 몸으로 엄마를 꼭 끌어안아 드렸고요. 가난과 엄마의 병, 그리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함. 그게 제 어린 시절의 전부였죠. 엄마를 지키는 것, 그게 제 평생의 숙제였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있더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마트 캐셔로 일하면서 하루하루 버티던 어느 날, 제 척박한 인생에도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택배기사로 일하던 민수 씨를 만난 거예요. 성실하고 착해 빠진 사람. 고아로 자라서 그런지 가족의 정을 누구보다 그리워하던 사람이었죠. 어느 날 민수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따뜻했죠. 연주야, 나 가진 건 없지만 너랑 장모님 평생 굶기지 않을게. 나만 믿어. 그 말이 어찌나 든든하던지 눈물이 핑 돌더군요. 우리는 그렇게 작은 새방에서 엄마를 모시고 셋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셋이 둘러앉아 된장찌개 하나 놓고 밥 먹을 때가 제 인생에서 유일한 봄날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도 사위가 들어오고 나서는 증세가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민수 씨를 친아들처럼 따르면서 우리 아들 밥 먹었어? 하고 챙기시는 모습을 보면 이제야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민수 씨는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와 장모님을 호강시켜 주겠다며 입버릇처럼 말했죠. 연주야, 조금만 더 고생하자. 내가 짐차 하나 사서 돈 더 빨리 벌게. 우리 장모님 모시고 곰팡이 없는 집으로 이사 가야지.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무리해서 빚을 내 화물 트럭을 샀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는 그 사람이 안쓰러우면서도 우리 미래를 생각하면 힘이 났죠. 그런데 행복은 왜 이렇게 짧은 걸까요? 야속한 운명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퍼붓는데 일을 나간 남편이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에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 경찰관의 목소리가 웅웅거렸습니다. 빗길에 트럭이 미끄러져 낭떠러지로 추락했다는 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경찰서에 도착해 영안실의 차가운 공기를 마주했을 때, 그리고 하얀 천을 걷어냈을 때, 싸늘하게 식어버린 남편 얼굴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장례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어야 마땅한데 우리에겐 슬퍼할 여유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조문객 대신 험상궂은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쳤거든요. 남편이 트럭 살 때 빌린 사채 빚 3억 원. 그 막대한 빚이 고스란히 제 몫이 되어버린 겁니다. 3억 원이라니.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 빚으로 남았다는 사실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충격을 받은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사위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날 이후로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죠. 초점 없는 눈으로 현관문만 바라보며 중얼거리셨어요. 민수 언제 와? 밥 먹어야지. 우리 사위 배고플 텐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 터지는 것 같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당장 빚쟁이들이 들이닥칠 테니까요. 낮에는 식당 설거지,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뛰면서 몸이 부서져라 일했지만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매일 밤이 지옥 같았습니다. 빚쟁이들은 시도 때도 없이 대문을 두드리고 노인네를 팔아버리겠다며 협박을 일삼았거든요. 엄마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때마다 저는 빚쟁이들에게 매달려 빌고 또 빌어야 했습니다. 엄마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요. 결국 결심했습니다. 엄마를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내보내야겠다고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엄마를 계속 집에 모실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도망치듯 외진 요양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시설은 낡았지만 빚쟁이들 눈을 피하기엔 여기만 한 곳이 없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원무과 직원이 내민 입원비 청구서를 보고는 또 한 번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보증금이며 입원비며 제가 가진 돈으로는 턱도 없었죠. 엄마 손을 잡고 병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능력이 없어서 정말 미안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 눈물을 닦아주며 해맑게 웃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더 가슴 아파서 꺽꺽대며 우는데 주머니 속에서 전화 진동이 울렸습니다. 친구 미정이었습니다. 연주야, 너 지금 어디야? 목소리가 다급하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 눈물을 훔치고 대답했죠. 아니, 그냥 밖에 있어. 왜? 너 비위 좋지? 돈 급하다고 했잖아. 내가 일자리 하나 알아왔는데 월급이 꽤 세. 입주 도우미인데 월 500만 원 준대. 500만 원?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이더군요. 그 돈이면 빚 이자도 막고 엄마 병원비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진짜? 당장 할게. 어디야? 무슨 일인데? 제가 너무 급하게 대답하니까 미정이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좀 그래. 강남 펜트하우스인데 그 집 딸이 완전 도라이래. 성격이 파탄나서 도우미들이 3일을 못 버티고 도망가는 곳이라는데 너 괜찮겠어? 사람 취급 못 받을 수도 있어.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 처지에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인가요?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것보다야 낫겠지. 벼랑 끝에 선 사람이 뭘 못할까요? 사람 죽이는 일만 아니면 다 해. 주소 찍어서 보내줘. 당장 면접 보러 갈게.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를 병원에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서라면 악마의 소굴이라도 제 발로 들어갈 각오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곳이 천국일지 지옥일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저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엄마를 지켜야만 했으니까요. 숨을 고르며 올려다본 강남의 하늘은 유난히 높고 차가웠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그 동네에서도 가장 비싸다는 최고급 오피스텔, 그 중에서도 꼭대기층인 펜트하우스였어요.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제 낡은 운동화가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위에서 어찌나 초라해 보이던지. 하지만 저는 물러설 곳이 없었기에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마주한 집 안 풍경은 상상 이상으로 화려했지만 묘하게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잘 꾸며진 모델하우스 같았달까요? 넓은 거실 한가운데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저와 동갑이라던 집주인 강세라 씨였죠. 그녀는 제가 들어왔는데도 시선조차 주지 않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이현주입니다. 그제야 그녀가 고개를 돌려 저를 훑어보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날카롭던지 베일 것만 같았어요. 첫 마디부터가 예사롭지 않았죠. 아줌마, 나랑 동갑이라고 들었는데 혹시라도 친구 먹으려거나 선 넘는 행동하면 그날로 바로 해고야. 주제 파악 잘해. 기가 막혔지만 저는 납작 엎드려야 했습니다. 제 자존심보다는 병원에 계신 엄마의 입원비가 더 급했으니까요. 네, 아가씨. 명심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그녀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휘 젓더니 다시 눕더군요. 그게 우리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은 했지만 그 집에서의 생활은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세라 아가씨는 밤낮이 완전히 뒤바뀐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는 커튼을 2중 3중으로 치고 죽은 듯이 자다가 모두가 잠든 새벽이 되면 깨어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저도 덩달아 잠을 설치기 일쑤였죠. 새벽 3시쯤 되었을까요?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려대면 저는 스프링처럼 튀어나가야 했습니다. 아줌마, 일어나. 배고파. 라면 끓여와. 파 많이 넣고 계란은 반숙으로. 졸린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달려가 정성껏 라면을 끓여 대령했지만 그녀의 입맛을 맞추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죠. 한 젓가락 입에 넣고는 인상을 팍 쓰며 젓가락을 탁 내려놓는 게 아니겠어요? 아, 맛없어. 이게 무슨 맛이야? 면이 다 불었잖아. 그러고는 그 뜨거운 국물이 담긴 그릇을 바닥으로 획 밀어버리더라고요. 우당탕 소리와 함께 라면 국물이 사방으로 튀고 제 발등에도 뜨거운 국물이 튀어 화끈거렸지만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다시 끓여오겠습니다. 됐어. 입맛 떨어졌어. 치워. 그녀는 식탁에 엎드려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목소리로 말이죠. 우리 엄마라면 이렇게 안 끓였을 텐데. 엄마가 끓여준 라면 먹고 싶다. 그때마다 저는 바닥에 엎어진 라면을 치우며 묘한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돈이 저렇게 많은데도 최고급 펜트하우스에 살면서도 고장 라면 하나에 엄마를 찾으며 우는 여자. 그녀의 뒷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텅 비어 보였거든요. 집안을 청소하다 보면 더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통 집이라면 거실 한가운데 걸려 있을 법한 가족 사진이 이 집엔 단 한 장도 없었거든요. 벽에 걸린 건 오로지 세라 아가씨 혼자 찍은 독사진 뿐이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지만 표정은 전혀 웃고 있지 않은 차가운 인형 같은 사진들만 가득했죠. 이 넓은 집에서 그녀도 저처럼 철저히 혼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방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펼쳐져 있는 일기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훔쳐볼 생각은 없었지만 펼쳐진 페이지에 적힌 글씨가 너무 커서 눈에 들어오고 말았죠.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죽고 싶다.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아빠는 악마야. 날 쳐다보지도 않아. 엄마, 보고 싶어. 나 좀 데려가 줘. 여기 너무 외로워. 그 글귀들을 읽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지더라고요. 겉으로는 가시를 세우고 남들을 찌르는 고슴도치 같았지만 속은 골마 터져서 피를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빠를 악마라고 부르고 엄마를 그리워하며 매일 밤 술로 지새우는 여자. 그녀가 부리는 히스테리가 단순히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살려달라는 비명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 삶이 편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제 주머니 속 휴대폰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진동하며 저를 옥죄어 왔으니까요. 이연주 씨, 오늘까지 이자 입금 안 되면 알지? 요양병원으로 찾아간다? 빚쟁이들이 보낸 협박 문자를 볼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화장실에 숨어 그 문자를 읽으며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삼켜야 했죠. 그때 밖에서 세라 아가씨가 소리를 질렀어요. 아줌마, 어디 갔어? 내 주스 안 가져오고 뭐해? 그녀가 저에게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부어도 라면 그릇을 던져도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가씨 덕분에 저희 엄마 병원비 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그녀의 갑질은 저에게 돈이었고 그 돈은 곧 엄마의 생명줄이었으니까요. 벼랑 끝에 선 저에게 자존심 따위는 사치였죠. 그렇게 숨막히는 줄타기를 하며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월급이 통장에 찍히던 날 저는 빚쟁이들에게 이자를 보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이제 또 한 달을 버틸 수 있겠구나 싶어서요. 그날은 웬일인지 세라 아가씨가 술을 마시지 않고 맨정신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낯설기까지 하더라고요. 늘 흐트러진 모습만 보다가 그런 모습을 보니 딴 사람 같기도 했고요. 이연주 씨, 이리 좀 와봐. 처음으로 아줌마가 아닌 제 이름을 불러주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아가씨. 필요한 게 있으신가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더니 평소의 날선 목소리가 아닌 조금은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요리 좀 하지? 저번에 끓여준 미역국 먹을 만하더라. 감사합니다. 입에 맞으셨다니 다행이네요. 그래서 말인데 내일 모레가 우리 친엄마 기일이야. 기일이라는 단어에 저도 모르게 움찔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술만 마시면 엄마를 찾았구나 싶어서요. 제사상 좀 제대로 봐줘.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그래. 그녀가 고개를 숙이며 덧붙이는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돈은 달라는 대로 줄게. 재료도 제일 좋은 걸로 사서 우리 엄마 드실 거니까 정말 맛있고 예쁘게 차려줘. 부탁할게.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늘 도끼로 가득 차 있던 눈동자에 슬픔이 그득 고여 있었죠. 누군가에게 부탁이라는 걸 처음 해보는 사람처럼 어색해 보였습니다. 아빠랑 새엄마는 엄마 기일 기억도 안 해. 아니, 기억하기 싫어하겠지. 나 혼자 지내는 제사니까 네가 좀 도와주면 좋겠어.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재벌가 딸이라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줄 알았는데 자기 엄마 제사상 하나 같이 차려줄 가족이 없다는 게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아니까요. 저도 남편 보내고 홀로 막막함과 외로움을 뼈저리게 겪고 있었으니까요. 이 넓은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향을 피우고 있을 그녀의 모습이 상상되니 도저히 남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친정 엄마 제사 지내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할게요. 아가씨 어머니께서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솜씨 발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대답에 세라 아가씨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입주하고 처음 보는 미소였죠. 고마워. 엄마는 약과를 좋아하셨대. 그리고 동그랑땡도. 아, 맞다. 영정 사진은 내가 따로 금고에 보관하고 있으니까 상만 잘 차려줘.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닫힌 방문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죠. 비록 돈 때문에 시작한 일이지만 이번만큼은 진심을 다해 도와주겠다고요. 외로운 영혼을 위로해 주는 건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저는 시장에 갈 준비를 하며 수첩을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최고급 소고기, 제철 과일, 약과, 동그랑땡 재료. 장바구니를 챙겨 들고 현관을 나서는데 문득 요양병원에 계신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약과 참 좋아하시는데. 하지만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차릴 그 제사상이 그리고 세라 아가씨가 금고 깊숙이 숨겨뒀다는 그 영정 사진이 제 인생을, 아니 우리 모두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직전이었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저 아가씨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 들떠있기까지 했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시장의 활기찬 소음은 제 마음을 조금 들뜨게 했습니다. 남의 집 제사상이라지만 누군가를 위해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한다는 건 꽤 오랜만이었거든요. 저는 시장 골목을 누비며 가장 신선한 재료들을 골랐습니다. 아저씨, 이거 한우 양지 제일 좋은 걸로 주세요. 국거리 말고 산적용으로 두툼하게요. 최고급 소고기에 흠집 하나 없는 제철 과일, 그리고 빛깔 좋은 나물들까지. 제 손에 들린 장바구니가 묵직해질수록 묘한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돈을 받아서 하는 일이라기엔 제 마음이 꽤 진지했습니다. 아마도 남편, 엄마 생각이 나서였겠죠? 집으로 돌아와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부엌에 섰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데우기 시작했죠. 저는 엄마가 평소에 좋아하시던 동그랑땡 반죽을 치대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엄마도 이거 참 좋아하시는데 병원 갈 때 좀 싸가야지.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맛있는 거 많이 해갈게. 지글지글 전이 익어가는 소리에 맞춰 제 손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동그랑땡을 채반에 담으려다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죠. 짭조름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는데 문득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요양병원 침대에서 병원 밥만 드시고 계실 엄마 얼굴이 떠올라서요. 남의 엄마 제사상은 이렇게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리면서 정작 내 엄마한테는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못 해드린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약과를 예쁘게 쌓아 올리고 탕국을 끓이며 간을 보는데 세라 아가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화려한 옷차림 대신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서 있는 그녀는 영락없이 엄마 잃은 어린아이 같아 보였습니다. 냄새 좋네. 고마워, 연주씨. 혼자 하기 힘들지? 그녀가 쑥스러운 듯 건네는 말에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아가씨. 제가 손이 좀 빨라요.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상만 차리면 돼요.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세상 엄숙한 곳이 되었습니다. 저는 병풍을 치고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제기에 담아 올렸죠. 촛불이 켜지자 일렁이는 불빛 그림자가 벽에 어른거렸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이제 영정 사진만 올리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라 아가씨가 안방 깊숙한 곳에 있는 금고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오더라고요. 얼마나 꺼내보고 열어봤는지 봉투 모서리가 닳고 닳아 있었습니다. 이거 부모님 몰래 숨겨둔 유일한 사진이야. 새엄마가 엄마 물건이랑 사진을 다 태워버렸거든.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영정 사진으로 쓰게. 액자에 좀 넣어줄래? 나 손이 너무 떨려서 못하겠어. 그녀가 건넨 봉투를 받아드는데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왜일까요? 그 봉투를 여는 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움이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했죠.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고 그 안에 든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만 같았어요. 아니,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았죠.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곱게 빗어넘긴 머리, 선한 눈매, 그리고 목덜미에 있는 작은 점 하나까지 제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헛것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자는 제 지갑 속에 꼬깃꼬깃 접혀 있는 사진과 똑같았고 지금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제 엄마 최명자 씨가 틀림없었으니까요. 도플갱어 같은 그런 우연은 세상에 있을 리 만무했고 이건 그냥 제 엄마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엄마. 제가 아주 어릴 때 앨범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였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현기증이 나서 비틀거렸습니다. 제가 휘청거리자 세라 아가씨가 놀라서 다가왔어요. 연주 씨? 왜 그래? 어디 아파?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입술이 말라붙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 확인해야 했죠. 아가씨, 이분이 정말 돌아가셨어요? 세라 아가씨는 슬픈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 5살 때 교통사고로. 아빠가 그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가끔 허공을 보며 했던 말들. 내 아기, 세라, 뺏어가면 안 돼. 불이 났어. 뜨거워. 엄마가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엄마의 기억 속에 있는 그 끔찍한 사고, 그리고 잃어버린 아이. 그 아이가 바로 제 눈앞에 있는 강세라 아가씨였던 겁니다. 잠시만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저는 도망치듯 부엌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식탁을 짚고 간신히 버텼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는 그 짧은 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어요. 여보세요? 보호자분 무슨 일이세요? 간병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엄마 좀 바꿔주세요. 급해요. 지금 깨어 계시죠?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엄마의 느릿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주야, 우리 딸. 저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확인하고 싶지 않은, 하지만 확인해야만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엄마, 엄마 혹시 강 회장이라고 알아? 강진석 회장? 그 순간이었습니다. 조용하던 수화기 너머에서 엄마가 발작하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안 돼. 그 사람한테 말하지 마. 내 아기, 세라, 세라 뺏어가면 안 돼. 그 여자가 죽인다고 했어. 세라 숨겨야 돼. 엄마의 절규. 그건 치매 노인의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30년이 넘도록 가슴속에 묻어둔 피 맺힌 한이 터져 나오는 소리였죠. 엄마의 입에서 세라라는 이름이 나오는 걸 들으니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확실했습니다.
지금 거실에 있는 강세라는 제 친언니였고 요양병원에 있는 제 엄마는 세라가 그토록 그리워하며 제사까지 지내주는 바로 그 죽은 엄마였던 거였어요. 계모와 아버지는 세라에게 엄마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고 엄마에게는 세라를 빼앗아 갔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엄마를 죽은 사람으로 위장해 세상에서 지워버린 거겠죠. 전화를 끊고 멍하니 서 있는데 거실에서 세라 아가씨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흐흑, 나 너무 힘들어. 아빠도 밉고 새엄마도 싫어. 나 좀 데려가줘. 엄마 보고 싶어. 저는 비틀거리며 거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사진을 영정으로 올려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며 통곡하고 있는 언니. 그리고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취급을 당하며 평생을 죄인처럼 숨어 살아온 엄마.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부엌 구석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라 아가씨, 아니 언니가 저렇게 슬프게 우는데 저는 당장 달려가서 엄마 살아있어. 라고 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두 말하면 언니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그 계모라는 사람이 알게 되면 엄마가 위험해지지는 않을까요?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분명했어요. 저 거실에 차려진 제사상은 가짜라는 것. 그리고 내 엄마 최명자 씨는 저 차가운 액자 속에 갇혀 있을 뿐이 아니라는 것. 언니는 엄마 사진을 붙들고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갈까? 나 그냥 죽어서 엄마한테 갈까? 그 말을 듣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이 지독한 연극을 더는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을 닦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미친 연극의 커튼을 내가 내려야겠다고. 죽은 줄 알고 제사상을 차리는 딸과 딸을 뺏기고 미쳐버린 엄마를 내가 다시 만나게 해줘야겠다고요. 저는 부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제사를 지낼 게 아니라 기적을 만들어야 할 시간이니까요. 저는 눈물을 훔치고 짐짓 태어난 척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떨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아랫입술을 꾹 깨물었죠. 아가씨, 술이 다 떨어졌네요. 제사 지내려면 술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잠깐 편의점 가서 사올게요. 제 말에 세라 아가씨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영정 사진만 바라보며 힘없이 손짓했습니다. 그래. 갔다 와. 빨리 와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으로 잠겨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죄책감과 조급함이 뒤섞인 마음으로 겉옷을 챙겨 입고 현관을 나섰어요.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미친 사람처럼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댔습니다. 숫자가 천천히 바뀌는 그 짧은 시간이 저에게는 연극과도 같았죠. 1층 로비를 가로질러 도로변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더라고요.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차들이 쌩쌩 지나가는데 빈 택시는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도로 한복판으로 뛰어들다시피 해서 겨우 택시 한 대를 세웠죠. 기사님, 현대 요양병원이요.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제발요. 사람 목숨이 달렸어요. 제 몰골이 말이 아니었는지 기사님은 백미러로 저를 힐끔 보시더니 말없이 속력을 높여주시더라고요. 차창 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불빛들이 빗물에 번져 뭉개지는데 제 마음도 딱 그랬습니다. 엉망진창으로 뒤섞여서 뭐가 뭔지 모르겠는 하지만 단 하나 엄마를 데려와야 한다는 생각만은 선명했죠. 엄마, 제발 자지 말고 기다려. 엄마 딸 세라 살아있어. 내가 만나게 해줄게. 30분쯤 달렸을까요?
택시가 요양병원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지갑에 있는 현금을 몽땅 꺼내 기사님께 쥐어드리고는 차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낡은 요양병원 건물은 빗줄기 속에서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는데 그게 꼭 감옥처럼 보이더라고요. 경비실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천만다행이었죠. 저는 발소리를 죽여 복도를 지나 엄마가 계신 305호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문을 여니 퀴퀴한 소독약 냄새와 노인들의 냄새가 섞여서 훅 끼쳐오는데 순간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엄마는 창가 쪽 침대에서 새우잠을 자고 계셨어요.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앙상하게 마른 등이 어찌나 작아 보이던지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다가가 어깨를 살살 흔들었죠. 엄마, 일어나 봐. 나야 연주. 엄마는 화들짝 놀라며 이불을 끌어당기셨어요. 치매가 심해지신 뒤로는 늘 누군가가 자기를 해칠까봐 겁에 질려 계셨거든요. 누구야? 저리 가. 내 아기 뺏어가면 안 돼. 잔뜩 겁에 질린 엄마의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차가운 손을 꼭 잡고 최대한 또렷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제일 반응하는 그 단어를 써야만 했으니까요. 엄마, 진정해. 나 연주야. 우리 세라 만나러 가자. 세라라는 두 글자가 주문처럼 통했나 봐요. 엄마의 발작이 거짓말처럼 멈추더라고요. 초점 없던 엄마의 눈동자가 저를 향해 고정되었죠. 세라, 내 딸. 세라, 응. 언니가 엄마 기다려. 엄마 보고 싶다고 울고 있어. 우리 빨리 가자. 그 순간 엄마의 눈에 형언할 수 없는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치매로 흐릿해졌던 기억의 저편에서 모성애라는 본능이 깨어난 걸까요? 엄마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장롱을 열어젖히시는 거예요. 가야지. 내 새끼 보러 가야지. 예쁘게 입고 가야지. 손을 벌벌 떨면서도 옷가지들을 챙기시는 엄마를 보며 저는 구석에서 옥색 한복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정신이 온전하던 시절 가장 아끼셨던 옷이었거든요. 엄마, 이거 입자. 세라 언니 만나러 가는 거니까 제일 고운 거 입고 가야지. 엄마는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제 도움을 받아 한복으로 갈아입으셨어요. 곱게 빗은 머리에 옥색 저고리를 입으신 엄마는 잠시나마 환자가 아닌 고운 여인으로 돌아간 듯했죠. 저는 엄마를 휠체어에 태우고 혹시라도 감기 드실까봐 담요로 꽁꽁 싸매어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다행히 야간 당직 간호사는 데스크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더라고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병원 로비를 빠져나온 우리는 다시 택시를 잡아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엄마는 창밖 풍경에서 눈을 떼지 못하셨어요. 연주야, 저기 불빛 좀 봐라. 우리 세라가 저런 데 사는 거니? 밥은 굶지 않았을까? 내가 늦게 가서 혼나면 어떡하지? 엄마의 걱정은 오로지 세라뿐이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죽은 사람 취급을 당하며 살았으면서도 엄마의 시간은 여전히 딸을 잃어버린 그 날에 멈춰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이 너무 애틋해서 저는 엄마의 거친 손만 꽉 잡아드렸어요. 걱정 마, 엄마. 언니 잘 살고 있어. 엄마만 오면 된대. 펜트하우스 로비에 도착했을 때 제 온몸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엄마의 휠체어를 밀고 금빛으로 치장된 엘리베이터에 탔는데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헝클어진 머리에 빗물에 젖은 옷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했습니다. 35층. 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익숙한 현관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한번 크게 했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려오더라고요.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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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릭. 문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향 냄새. 그리고 거실 안쪽에서 들려오는 가슴 찢어지는 통곡 소리. 으흐흑.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나 좀 데려가줘. 세라 아가씨는 여전히 영정 사진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등이 애처롭게 들썩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이제 진짜 엄마를 보여줄 차례니까요. 저는 휠체어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거실을 향해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에 세라 아가씨가 흠칫하며 고개를 들더라고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쏘아보면서 소리쳤죠. 야, 이연주, 너 술 사오라니까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제사 다 망치려고 작정했어? 그녀의 표독스러운 외침에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도를 높여 제사상 앞으로, 그 가짜 영정사진 바로 옆으로 엄마의 휠체어를 밀고 들어갔어요. 아가씨, 절하지 마세요. 제 고함 소리에 세라 아가씨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저를 지나쳐 휠체어에 앉아 계신 엄마에게로 향했죠.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무릎 위에 놓인 담요를 걷어내고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세월의 풍파에 주름진 얼굴이지만 영정 사진 속 그 선한 눈매와 오똑한 코가 그대로 남아있는 얼굴. 엄마의 눈길이 세라 아가씨의 얼굴에 닿는 순간 엄마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세라야, 내 아기. 그 목소리. 지난 세월 동안 꿈속에서나 듣던, 아니 꿈에서조차 희미했던 그리운 목소리였겠죠. 세라 아가씨는 감전된 사람처럼 비틀거렸습니다. 뒷걸음질 치다 제사상 모서리에 부딪혀 촛대가 와장창 쓰러졌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거짓말. 말도 안 돼. 엄마는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안간힘을 쓰셨습니다. 제가 부축해드리자 엄마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한 발짝, 두 발짝 세라 아가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뻗어 세라 아가씨의 젖은 뺨을 어루만지셨죠. 맞구나. 내 딸 세라. 많이 컸네.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엄마가 죄인이야. 엄마의 손길이 닿자마자 세라 아가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도끼가 순식간에 눈물로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 진짜 엄마야? 아빠가 죽었다고 했는데, 교통사고로 시신도 못 찾았다고 했는데, 아냐, 안 죽었어. 저 여자가, 장미의 그 나쁜 년이 나 가뒀어. 우리 세라 못 보게. 엄마의 입에서 계모의 이름이 나오자 세라 아가씨의 눈동자가 공포와 분노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는 엄마의 허리를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엄마 역시 딸을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우셨습니다.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 엄마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거실 바닥에 엉겨붙어 우는 두 모녀의 모습.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를 죽은 사람으로, 잃어버린 사람으로 알고 살았던 두 여인이 다시 만나는 기적 같은 장면이었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도 더는 참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거든요. 한참을 그렇게 울던 세라 아가씨가 충혈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연주 씨가 데려온 거야? 이분이. 정말 우리 엄마 맞아? 꿈 아니지?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숨겨왔던 진실을 말할 차례였죠. 더 이상 남인 척할 수 없었으니까요. 네, 맞아요.
아가씨 어머니세요. 그리고 제 어머니이기도 하고요. 언니, 뭐, 언니? 세라 아가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엄마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더라고요. 엄마가 제 손을 잡아 세라 아가씨의 손 위에 포개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세라야, 네 동생 연주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너랑 헤어졌어. 네가 언니야.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세라 아가씨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충격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안도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가 내 동생이라고?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던 거야? 그 모진 꼴을 다 당하면서도? 사실 저도 이 사진 보고 알았어요. 엄마랑 둘이 살려면 돈이 필요해서 참았던 거고, 언니가 이렇게 슬퍼하는데 당연히 엄마 모셔와야죠. 제 대답에 세라 아가씨, 아니, 언니는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연주야, 정말 고마워. 네가 우리 엄마 살려줬어. 언니가 평생 이 은혜 갚을게. 차갑고 도도했던 재벌가 막내딸의 가면이 벗겨지고 따뜻한 피가 흐르는 진짜 언니의 모습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넓고 차가운 집이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제사상을 치웠습니다. 영정사진은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죠. 대신 따뜻한 밥상을 새로 차렸습니다. 동그랑땡과 탕국을 데웠고 엄마가 좋아하신다는 약과도 접시에 담았어요. 셋이 둘러앉은 밥상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풍성했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언니 밥숟가락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셨고 언니는 그런 엄마를 보며 밥을 먹다 말고 또 울컥해 눈물을 쏟았죠. 많이 먹어, 내 새끼. 말랐어. 왜 이렇게 말랐어? 엄마도 많이 먹어. 내가 맛있는 거 다 사줄게. 이제 아무 데도 가지 마.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숟가락을 든 채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행복을 깨려는 자가 있다면 그게 누구든 가만두지 않겠다고요. 계모든 아버지든 세상 누구든 간에 내 가족은 내가 지킬 거라고요.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을 거란 걸 직감했습니다. 이 집에는 곳곳에 계모의 눈과 귀가 심어져 있었으니까요. 당장 내일이라도 폭풍이 몰아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셋이 뭉치면 그 어떤 것엔 파도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우리 셋이 있는 펜트하우스 거실만큼은 봄날처럼 따스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폭풍 같았던 재회의 순간이 지나고 펜트하우스 거실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예전처럼 차갑고 날 선 침묵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마치 폭신한 솜니부를 덮어쓴 것처럼 따뜻하고 몽글몽글한 공기였죠. 밖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우리 셋이 있는 이 공간만큼은 세상 어디보다 안전한 요새처럼 느껴졌거든요. 우리는 거실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방이 그토록 많은 집이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누구도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으니까요. 엄마를 가운데에 두고 저와 언니가 양옆에 누웠습니다. 천장 높은 펜트하우스 거실 바닥에 누워 천장에 달린 샹들리에를 올려다보는데 참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돈 때문에 자존심을 팔아야 하는 도움이었고 옆에 있는 이 여자는 저를 벌레 보듯 하던 갑질 상사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젠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나란히 누워있는 자매라니.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알다가도 모르겠는 거 있죠.
언니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놓지를 못하더라고요. 행여나 잠들면 이 모든 게 꿈처럼 사라질까봐 겁내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엄마는 그런 언니의 머리카락을 가만가만 쓰다듬어 주셨고요. 그 투박하고 거친 손길이 어찌나 다정하던지 보고 있는 제 코끝이 다 찡해지더라니까요. 한참을 말이 없던 언니가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잔뜩 잠겨 있었어요. 연주 씨. 아니, 동생아. 그 호칭이 어색했는지 언니는 피식 힘없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너한테 못할 짓 너무 많이 했지? 라면 없고 소리 지르고 하녀 취급하고 언니는 고개를 돌려 저를 보는데 그 눈빛에 미안함이 가득 차서 찰랑거리고 있었어요. 네가 내 동생인 줄도 모르고 엄마가 그렇게 아끼던 딸인 줄도 모르고 내가 진짜 미친년이지. 벌 받을 거야, 난. 저는 언니의 손을 잡아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몰랐잖아요. 그리고 언니도 많이 힘들었잖아요. 외로워서 그랬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도 너네 남편 제부 그렇게 된 것도 모르고 내가 함부로 말한 거 그것도 너무 마음에 걸려. 용서해 줄 수 있어? 언니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언니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며 말했죠. 다 지워요. 그런 기억들.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엄마 찾았으니까 된 거예요. 우리 남편도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잘했다고 이제 외롭지 않게 살라고 응원해 줄 거예요. 제 말에 언니는 엉엉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고 엄마는 그런 언니를 품에 안고 토닥여 주셨습니다. 울지 마라, 내 새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엄마의 기억은 여전히 드문드문 끊겨 있었지만 그 끔찍했던 날의 기억만큼은 문신처럼 새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엄마가 띄엄띄엄 들려주는 과거 이야기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끔찍했거든요. 그날 연주 임신한 줄도 모르고 몸이 너무 힘들어 병원에 입원했었어. 장미에 그 여자가 간호사를 시켜서 내 링거에 뭘 넣었나 봐. 정신이 몽롱해지는데 눈을 떠보니 앰뷸런스 아니더라. 엄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내가 살려달라고 우리 세라 젖줘야 한다고 비는데 그 여자가 웃으면서 그러더라. 넌 죽은 거야. 세상 사람들 다 네가 죽은 줄 알아. 그러니까 쥐 죽은 듯이 살아. 그러고는 산속에 있는 정신병원 독방에 쳐넣었어.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납치해서 감금하고 남은 가족들에겐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다니. 그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악마도 고개를 저을 짓이죠. 거기서 얼마나 있었는지도 몰라. 배는 점점 불러왔고 미치지 않으려고 우리 세라 얼굴 안 잊어버리려고 매일 벽에다 내 이름을 썼어. 엄마는 언니의 손을 자기 볼에 비비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다 불이 났어. 병원에 큰 불이 나서 사람들이 막 도망가는데 나도 그때 정신없이 뛰쳐나왔지. 산 넘고 물을 건너서 도망치는데 갈 데가 있어야지. 기억은 자꾸 사라지지. 그러다 반지하 방에서 연주를 낳고 그렇게 숨어 살았던 거야. 들키면 우리 세라 연주까지 죽일까봐. 엄마의 이야기가 끝날 즈음 우리는 셋 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여서 가슴이 먹먹했거든요.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내고 이렇게 우리 곁으로 돌아와 준 엄마가 그저 기적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엄마. 이제 아무도 엄마 못 건드려요. 내가 그리고 언니가 엄마 지킬 거니까.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언니도 눈물을 닦으며
도끼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장미 그 여자. 내가 가만 안 둬. 우리 엄마 인생 망치고 내 인생 지옥으로 만든 데가 뼈저리게 치르게 해줄 거야. 아빠한테도 다 말할 거야. 잠깐만요, 언니. 저는 흥분한 언니를 말렸습니다. 지금 당장 감정에 휩쓸려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 계모라는 여자는 보통 내기가 아닌데 30년을 완벽하게 속여온 사람이니 우리가 섣불리 덤벼들었다가는 엄마가 다시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돼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회장님이 믿어주실까요? 30년이나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살아왔다고 하면 그쪽에서 유전자 검사 조작하고 미친 사람 취급하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제 말에 언니도 아차 싶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이대로 숨어지네? 아니요. 숨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 여자가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을 때 터뜨려야 해요. 그때까지는 엄마 여기 계신 거 비밀로 해요. 우리는 그날 밤 일종의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엄마를 이 넓은 펜트하우스 어디에 숨겨야 할지, 외부 사람들 눈을 어떻게 피할지 머리를 맞댔죠. 다행히 이 집은 워낙 넓고 방도 많아서 마음만 먹으면 사람 하나 숨기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안방 안쪽에 드레스룸이랑 연결된 작은 방이 있어. 거긴 부모님도 잘 안 들어오고 나만 쓰는 공간이니까 엄마 거기 계시면 돼. 언니가 눈을 반짝이며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밥은 내가 챙겨드릴게. 연주 너는 평소처럼 행동해. 도우미 일 계속하면서 다른 사람들 눈치 못 채게 연기해줘. 네, 알겠어요. 그리고 아빠, 아니, 회장님께 접근할 방법도 찾아봐야겠어요. 회장님이 엄마를 직접 보시게 해야 해요. 사진이나 말이 아니라 실물을 딱 마주치게 해야 그쪽도 발뺌을 못하죠. 그렇게 우리는 새벽이 올 때까지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밖에서 들으면 자매끼리 수다 떠는 소리처럼 들렸겠지만 내용은 목숨을 건 복수국의 서막이었죠. 새벽 5시쯤 되었을까요? 엄마는 고단하셨는지 언니 품에서 새근새근 잠이 드셨습니다. 잠든 엄마의 얼굴은 세상 그 어떤 아기 천사보다 평온해 보였어요. 저와 언니는 잠든 엄마를 가운데 두고 마주보고 누웠습니다. 언니가 제 손을 잡으며 작게 속삭이더라고요. 연주야. 응 언니. 고맙다. 진짜 고마워. 나 사실 죽으려고 했어. 오늘 제사 지내고 따라가려고 약까지 모아놨었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니, 그런 말하지 마요. 근데 네가 살렸어. 너 아니었으면 나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넌 내 생명의 은인이야. 내 동생이라서가 아니라 인간 강세라를 살려준 사람이야. 언니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맞잡은 손에 힘을 꽉 줄 뿐이었죠.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탔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는 것을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올 때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와 언니는 여전히 곤히 자고 있었죠. 저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도마질 소리에 깬 언니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오더니 식탁에 앉아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야, 이연주. 너 호칭 정리 좀 하자. 이제 도움이 아니잖아. 내 동생이잖아. 반말해. 아유, 어떻게 그래요. 입버릇이 돼서 잘 안 고쳐져요. 제가 웃으며 대답하자 언니가 짐짓 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령이야.
집주인 명령. 언니라고 해. 그리고 나한테 존댓말 쓰면 월급 10만 원씩 깎는다? 알았어. 아니, 알았어, 언니.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내뱉어 본 반말. 어색했지만 묘하게 짜릿하더라고요.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킥킥대며 웃었습니다. 펜트하우스에 웃음꽃이 핀 건 아마 이 건물이 지어지고 처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이 평화로운 아침이 폭풍전야라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점심쯤 되었을까요? 엄마를 안방 안쪽 비밀방에 모셔두고 저는 거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회사 일 때문에 서재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때 현관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리릭. 저와 언니는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었거든요.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이 집의 살림을 총괄하는 김집사였습니다. 계모가 심어둔 첩자나 다름없는 여자였죠. 깐깐하고 의심 많은 눈초리로 집안을 훑어보는데 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연주 씨, 청소는 다 했어요? 근데 집안 공기가 좀 다르네. 뭐랄까, 사람 냄새가 난다고 해야 하나? 그녀는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안방 쪽을 힐끔 쳐다보더라고요. 사모님께서 안방 금고 확인 좀 하라고 하셔서요. 잠시 들어갈게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방에는 지금 엄마가 계신데 엄마가 숨어 있는 그 비밀방은 금고 바로 옆이었거든요. 엄마가 혹시라도 인기척을 내거나 김 집사가 문을 열어보기라도 한다면 모든 게 끝장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걸레를 든 손을 바들바들 떨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집사님, 지금 세라 아가씨가 안방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예민하신 거 아시잖아요. 깨시면 난리 날 텐데. 어머, 그래요? 아가씨 서재에 계신 거 아니었나? 김 집사는 여우 같은 눈을 가늘게 뜨며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의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비키세요. 확인만 하고 나올 테니까. 안방 문고리를 잡은 김 집사의 손이 돌아가려는 찰나 제 심장은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안방 안쪽 비밀방에 엄마가 숨어 계시는데 김 집사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모든 게 끝장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30년 만에 찾은 엄마를, 이 집안의 비밀을 캐내는 첩자 같은 여자에게 들킬 수는 없었죠. 저는 다급하게 김 집사의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집사님, 아가씨 지금 주무신다니까요. 깨시면 진짜 난리 나요. 저번에도 도우미 한 분 머리채 잡혀서 나간 거 모르세요? 제 목소리가 너무 컸는지 김 집사는 눈살을 찌푸리며 저를 흘겨보더라고요. 이연주 씨, 목소리 좀 낮춰요. 누가 들으면 싸우는 줄 알겠네. 그리고 아가씨 성격 내가 몰라요? 10년을 모셨는데 사모님 심부름이라 어쩔 수 없어요. 잠깐 확인만 하고 나올 거라니까 왜 이렇게 유난이야? 그녀는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는 기어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쿵! 닫히는 문소리가 마치 단두대가 내려가는 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저는 사색이 되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야, 김 집사,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서재에 있던 세라 언니가 문을 박차고 뛰쳐나왔습니다.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죠. 언니는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김 집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네가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안방을 들어가? 여기가 네 안방이야? 사모님이 시키면 다야? 나가. 당장 나가. 언니의 기세에 눌린 김 집사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니, 아가씨, 그게 아니라 사모님께서. 시끄러워.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내 눈앞에 띄지 마.
언니가 골프채를 휘두르며 위협하자 김 집사는 기겁하며 도망치듯 방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나가면서 남긴 눈빛, 그 뱀 같은 눈빛이 제 뇌리에 박혔습니다. 뭔가 있어.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그녀는 의심의 씨앗을 품고 나간 게 분명했습니다. 계모에게 바로 보고할 게 뻔했죠. 우리는 김 집사가 나가자마자 안방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비밀방 문을 열자 엄마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고 계시더라고요. 무서워. 그 여자가 또 왔어. 나 잡으러 왔어. 언니는 엄마를 끌어안고 달랬습니다. 아냐, 엄마. 갔어. 내가 쫓아냈어. 아무도 엄마 못 데려가. 내가 지켜줄게.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 현관문이 부서질 듯 쾅쾅거리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계모 장미희와 건장한 경호원들이 서 있더라고요. 올게 왔구나 싶었습니다. 김 집사가 예상대로 일러 바친 거죠. 문 열어. 강세라. 이연주.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계모의 목소리가 앙칼지게 울려 퍼졌습니다. 언니와 저는 눈빛을 교환했어요. 올 테면 와봐라. 이번엔 안 당한다. 우리는 엄마를 안방 비밀방 가장 깊숙한 옷장에 숨겼습니다. 엄마, 절대 나오면 안 돼. 무슨 소리가 들려도 꼼짝 말고 있어야 해. 알았지? 엄마는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방문을 잠그고 언니는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현관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계모 장미희가 들이닥쳤습니다. 화려한 모피 코트를 입고 명품 가방을 든 그녀의 뒤에는 험상궂은 경호원 2명이 버티고 서 있었죠. 그녀는 거실을 훑어보더니 대뜸 소리를 질렀어요. 야, 강세라. 너 제정신이야? 김 집사 말로는 너 안방에 남자 숨겨놨는데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 감히 딴 살림을 차려? 김 집사는 엄마가 아니라 남자를 숨겨둔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남자는 무슨 남자요? 김 집사 노망난 거 아니에요? 내 방 내가 맘대로 쓰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아줌마가 시어머니라도 돼요? 뭐, 아줌마, 인연이 진짜 돌았나? 이런 싸가지 없는 게. 계모는 손을 들어 언니의 뺨을 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그 손을 탁 쳐냈죠. 손 치워요. 더러우니까. 그리고 남의 사생활 캐지 말고 나가시죠. 아빠한테 다 잃을 거니까. 아빠? 네 아빠가 네 편 들어줄 것 같아? 당장 안방 뒤져봐. 그 남자 끌어내. 계모의 명령에 경호원들이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온몸으로 방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사모님,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건 주거 침입이에요. 비켜, 이 천한 거사. 너도 한 패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도우미 주제에 어디서 주인을 가르쳐? 계모는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두피가 뜯겨나가는 고통에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못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가요. 언니도 달려들어 경호원들을 말렸습니다. 내 몸에 손 떼면 고소할 거야. 건드리지 마.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고함과 비명, 그리고 집기들이 부서지는 소리가 뒤엉켰죠. 계모는 악을 쓰며 소리쳤어요. 뭐해? 쟤들 다 끌어내고 방 뒤져. 당장. 경호원 한 명이 저를 번쩍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안방 문을 발로 차서 열었죠. 안 돼. 엄마. 경호원들이 안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옷장을 열고 침대 밑을 살피고 비밀방으로 통하는 문고리를 잡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짓들이야? 현관 쪽에서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죠. 거기에는 강 회장, 아버지께서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분노로 얼굴이 벌개진 채 씩씩거리고 계셨어요. 뒤에는 아버지의 비서인 제 친구 미정이가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고요. 제가 미리 미정이에게 부탁해둔 덕분이었습니다. 미정아, 내가 문자 보내면 회장님께 바로 연락해줘. 집안에 큰일이 났다고. 아버지는 성큼성큼 걸어 들어와 계모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지금 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딸내미 잡으려고 깡패들까지 불렀어? 계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고 억울한 척 연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여우주연상 감이었죠. 아니에요, 여보. 오해하지 마세요. 세라가. 글쎄, 방 안에 남자를 끌어들여서 딴 살림을 차렸다잖아요. 김 집사가 봤대요. 애 교육시키려고 그런 건데. 남자? 무슨 남자? 아버지는 의아한 듯 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언니는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넘기며 똑바로 아버지를 응시했습니다. 아빠, 속지 마세요. 남자 같은 거 없어요. 저 아줌마가 나 괴롭히려고 지어낸 말이에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아버지는 경호원들을 물러나게 하고 직접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모도 뒤따라 들어갔죠. 텅 빈 방. 아무도 없었습니다. 없잖아. 남자가 어디 있어. 아버지가 소리치자 계모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김 집사가 봤다고 했는데 어디 숨었나 봐요. 저기, 저 비밀방, 저기 숨었을 거예요. 계모는 비밀방 문을 가리켰습니다. 아, 이제 진짜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저 문을 열면 엄마가 발각될 테니까요. 아버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비밀방 문을 열었습니다. 끼익 문이 열리고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옷장 문도 열려 있고 이불도 개어져 있었지만 사람은 없었죠. 엄네 계모는 귀신에 홀린 듯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엄마는 옷장 안쪽 아주 깊은 공간에 숨어 계셨어요. 아버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계모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딸을 의심해도 유분수지. 없는 남자를 만들어내. 당장 나가. 내 집에서 꼴도 보기 싫으니까. 계모는 억울해서 발을 동동 구르며 매달렸습니다. 여보, 진짜예요. 저것들이 짜고 날 속이는 거야. 냄새가 나잖아. 늙은이 냄새 같은 게 난다고. 늙은이 냄새? 그 말에 아버지가 멈칫했습니다. 엄마 특유의 파스 냄새, 그리고 오래된 분 냄새. 아버지는 코를 킁킁거리시더니 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때였습니다. 옷장 안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콜록. 정막 속에서 그 소리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계모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들었죠? 여보, 저기 사람 있잖아. 내가 뭘 했어. 계모는 득달같이 달려들어 옷장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계모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불을 확 걷어냈습니다. 자, 어디 그 잘난 얼굴 좀 보자. 이불이 거치고 드러난 얼굴. 백발이 성성하고 주름진 얼굴.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입술. 계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귀신이야. 그녀는 뒷걸음질 치다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30년 전에 자신이 가뒀다가 불이 나서 죽은 줄 알았던 그 최명자가 살아 돌아왔으니까요. 아버지는 얼어붙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믿기지 않는 얼굴. 30년을 가슴에 묻고 살았던 첫사랑.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내였죠.
명자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엄마는 그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천천히 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보며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여보, 넥타이가 삐뚤어졌어. 내가 매줄게. 그 한마디, 엄마가 정신이 온전할 때 아버지에게 늘 해주던 말. 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명자야, 진짜 명자구나. 살아있었구나.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죽었다고 해서, 시신도 못 찾았다고 해서 가슴에 묻었는데, 거실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엄마를 와락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통곡했습니다. 엄마도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셨고요. 여보, 나 무서웠어. 저 여자가, 장미희가 나 가뒀어. 우리 세라 못 보게. 엄마의 입에서 계모의 이름이 나오자 아버지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계모를 노려보시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살벌하던지 보는 제가 다 오금이 저리더라고요. 계모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여보, 오해해요. 저 여자가 지금 헛소리하는 거야. 치매 걸린 노인네 말을 믿어요? 저거 다 거짓말이라고요. 닥쳐.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펜트하우스 거실을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네가 감히 날 속여? 내 처자식을 생이별시키고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 취급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계모에게 성큼성큼 다가가셨습니다. 계모는 공포에 질려 여보, 잘못했어요. 한 번만 하며 빌었지만 아버지의 분노는 이미 폭발한 화산과도 같았습니다. 짝 마이너스. 아버지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계모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습니다. 계모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죠. 이 악마 같은 년,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빈몸으로 썩 꺼져. 계모는 헝클어진 머리를 감싸쥐고 악을 썼습니다. 내가 왜 나가? 나도 이 집 안주인이야. 법적으로 당신 아내라고. 재산 분할해.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도 돈 타령이라니. 인간의 밑바닥이 어디까지인지 보여주는 것 같아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쳤어요. 아줌마, 꿈 깨세요. 재산 분할은커녕 감옥 갈 준비나 하시지. 우리가 그냥 이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언니는 주머니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 틀었습니다. 내가 널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어. 세상 사람 다 네가 죽은 줄 알아. 쥐 죽은 듯이 살아. 엄마가 병원에 감금되었을 때 계모가 찾아와 했던 협박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엄마가 정신이 온전할 때 몰래 녹음해 둔 것을 요양병원 짐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였죠.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녹음 내용을 듣는 순간 계모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말도 안 돼. 조작? 법정 가서 따져보시던가. 그리고 이것뿐인 줄 알아요? 엄마 감금했던 요양병원 원장, 매수했던 의사, 다 자백받았어요. 당신 이제 끝이야. 언니의 말에 계모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걸 직감한 거죠. 아버지는 경호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이 여자 끌어내. 다시는 내 눈에 안 띄게 해. 경찰서로 바로 넘겨. 경호원들이 계모의 양팔을 잡고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계모는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이거 나. 내가 누군 줄 알아. 강 회장, 당신 후회할 거야. 내가 가만 안 둬. 그녀의 비명소리가 엘리베이터 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숨죽여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드디어 오랜 세월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계모가 끌려간 뒤 아버지는 다시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습니다. 미안하다 명자야. 내가 멍청해서 널 못 지켰어. 내가 죄인이야. 날 용서해다오. 아버지는 엄마의 거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재벌 회장의 위험 같은 건 온데간데였고 그저 늙고 후회 많은 한 남자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엄마는 그런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갑자기 제 손을 끌어당기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 위에 제 손을 포개주셨어요. 여보, 인사해. 우리 연주야. 아버지는 의아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연주, 이분은 도움이 아니오. 세라가 데려온.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내 딸이야. 그리고 당신 딸이야. 내가 쫓겨날 때 뱃속에 있었어. 아버지의 눈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떠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멍하니 바라보셨죠.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뭐라고? 네. 내 딸이라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막상 아버지의 입에서 내 딸이라는 소리를 들으니 심장이 쿵쾅거려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평생을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는데 그 아버지가 바로 눈앞에 계시니까요. 그동안 사무쳤던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와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평생 가슴속에만 담아두었던 그 호칭을 불렀습니다. 아빠, 딸 연주예요.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감싸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찬찬히 뜯어보셨죠. 세상에. 그러고 보니 명자 젊었을 때랑 눈매가 똑같구나. 내가 왜 몰라봤을까? 아버지는 저를 와락 끌어안으셨습니다. 그 품은 넓고 따뜻했습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아버지의 품. 낯설지만 늘 그리워하던 냄새였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가. 아비가 못나서 널 그 험한 세상에 내버려뒀구나. 뱃속에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죽일 놈이다. 아버지의 뜨거운 눈물이 제 어깨를 적셨습니다. 저도 참았던 설움이 폭발해서 엉엉 울고 말았어요. 아빠. 평생 불러보지 못한 그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세라 언니도 우리 셋을 끌어안으며 같이 울었습니다. 아빠,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이제 우리 넷이 같이 살면 돼. 아무도 헤어지지 말고.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고 또 웃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드디어 완전한 가족이 된 것이었죠. 며칠 뒤 계모는 구속되었습니다. 감금, 폭행, 사문서, 위조 등 죄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변호사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재판에서도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결말이었죠. 아버지는 저를 바로 호적에 올리셨습니다. 강연주. 제 이름이 주민등록 등본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언니와 함께 나란히 올라간 걸 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종이 한 장일 뿐인데 그게 왜 그렇게 무겁고 따뜻하게 느껴지던지요. 그리고 아버지는 제 남편 민수 씨의 빚 3억을 일시불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제가 극구 사양했지만 아버지는 단호하셨어요. 이건 아비 노릇 못했던 거 갚는 거라고 해다오. 네가 그동안 짊어졌던 짐, 사위 빚 갚아주는 게 장인 도리 아니겠냐? 장인이라는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늘에 있는 민수 씨도 듣고 있을까요? 당신한테 장인어른이 생겼다고 이제 우리 빚 다 갚았으니 내 걱정은 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펜트하우스에서 다 같이 살게 되었어요.
언니는 우울증 약을 다 갖다 버리고 대신 엄마와 매일 산책을 다니며 밝아졌고요. 저는 이삿짐을 정리하다가 남편의 낡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장모님 만난 거 사주기. 통장 이름이 참 촌스럽죠? 펼쳐보니 매달 3만 원, 5만 원씩 입금된 내역이 빼곡하더라고요. 점심값 아끼고 담뱃값 아껴서 모은 돈이 꽤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 연주, 나 만나서 고생만 하지? 미안해 사랑해. 장모님도 사랑합니다. 나중에 이 돈으로 장모님 소고기 사드려야지. 저는 통장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자기 밥이나 챙겨 먹지. 장모님 생각은 끔찍하게 했구나. 하늘에 있는 남편이 우리를 지켜준 것 같아서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안 외로워. 아빠도 찾고 언니도 찾았어. 당신 장모님, 이제 내가 잘 모실게. 고마워, 사랑해. 저는 그 돈으로 새 정장을 한 벌 샀습니다. 아버지 회사에 첫 출근할 때 입으려고요. 아버지가 비서실에 자리를 마련해 주셨거든요. 이제 도우미 이연주가 아니라 당당한 재벌가 딸이자 커리어 우먼으로 새 인생을 시작하는 거죠. 언니도 경영 수업을 받으며 회사 일에 참여하기로 했고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슬픈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가끔 엄마가 치매 증상으로 엉뚱한 소리를 하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웃어넘깁니다. 아버지가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보살피시거든요. 명자야, 나 누구야? 누구긴 누구야, 내 신랑이지. 넥타이 또 삐뚤어졌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펜트하우스 가득 울려 퍼질 때면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짜 해피엔딩이라고요. 비록 많이 돌아왔고 아팠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우리 가족의 행복이라고 말이죠. 장미희가 구속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펜트하우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그 불빛들이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따뜻한 오렌지빛으로 보인달까요? 아마 제 마음속에 진짜 봄이 찾아왔기 때문이겠죠. 계모는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금, 폭행, 사문서 위조, 횡령. 죄목을 나열하기도 입 아플 정도였죠. 변호사들마저 등을 돌릴 정도로 그녀의 악행은 명백했고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할 때조차 반성은커녕 내가 이 집안을 일으켰다며 악을 쓰다가 끌려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차가운 감옥 독방에서 그토록 혐오하던 가난하고 좁은 방의 맛을 톡톡히 보고 있겠죠.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는 없을 겁니다. 처음 회사에 출근하던 날 남편이 모아둔 비상금으로 산 남색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는데 어찌나 떨리던지. 낙하산이라고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밑바닥부터 굴러본 제 깡다구와 생활력을 업무에 쏟아부었거든요. 복사기 토너 가는 법부터 서류 정리, 일정 관리까지 남들이 귀찮아하는 일부터 도맡아 했더니 이제는 강주임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간다는 소리까지 듣고 있답니다. 우리 언니는 예전에 그 히스테릭하고 날카로웠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카리스마 넘치는 커리어 우먼이 다 됐죠. 우울증 약도 다 끊었고요. 가끔 야근하고 들어오면 연주야, 맥주 한잔 할까? 하며 제 방으로 찾아오는데 씻고 나와서 쌩얼로 맥주캔 부딪힐 때면 우리가 진짜 자매구나 싶어서 웃음이 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우리 엄마 명자씨겠죠. 엄마의 치매 증상은 기적처럼 호전되었어요. 물론 완치는 아니지만 예전처럼 발작을 일으키거나 사람을 못 알아보는 일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가족들의 사랑과 안정된 환경이 최고의 치료제라며 놀라워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요즘 꽃꽂이에 푹 빠지셨어요. 펜트하우스 베란다를 작은 정원으로 꾸며놓고 하루 종일 꽃들에게 말을 거십니다. 아이고, 예뻐라. 우리 세라 닮았네. 이건 우리 연주 닮았고. 아버지는 그런 엄마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회장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일선에서 물러나셨거든요. 평생 일만 하느라, 그리고 잃어버린 가족을 그리워하느라 놓쳐버린 시간들을 보상받으시려는 듯 엄마의 껌딱지가 되셨습니다. 어제는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거실에서 두 분이 투닥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보, 넥타이가 이게 뭐야? 색깔이 너무 칙칙해. 내가 골라준 거 매라니까. 아니, 명자야. 이게 요즘 유행이라니까 그러네. 허허 참.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며 사소한 걸로 티격태격하시는 모습. 그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얼마나 눈물겹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남의 집 창문 너머로 훔쳐보며 부러워만 했던 그 그림 속에 이제 제가 들어와 있으니까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바로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된 날을 기념하는 다시 만난 날 파티가 있는 날이거든요. 저는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러 엄마에게 드릴 스카프와 아버지 넥타이, 그리고 언니가 좋아하는 향수를 샀습니다. 양손 가득 선물 꾸러미를 들고 집에 들어서는데 맛있는 냄새가 현관까지 진동을 하더라고요. 왔어? 빨리 손 씻고 와. 갈비찜 다 됐어. 앞치마를 두른 언니가 국자를 들고 저를 반겼습니다. 세상에 라면 하나 제대로 못 끓여서 엎어버리던 그 강세라가 갈비찜이라니요. 언니, 이거 진짜 언니가 한 거 맞아? 배달시킨 거 아니고. 야, 내가 우리 가족 위해서 요리학원까지 다녔거든. 먹어보고 감동해서 울지나 마라. 식탁에는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는 잡채,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생선구이,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매운 갈비찜까지. 자, 다들 앉아라. 우리 연주 왔으니까 건배해야지. 아버지가 와인잔을 들고 일어서셨습니다.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죠. 예전에 그 고독하고 차가워 보이던 회장님의 얼굴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 다시 만나게 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30년 동안 못다한 사랑,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다 채워주마. 사랑한다, 명자야. 그리고 세라야, 연주야. 사랑해요, 우리 가족. 우리는 잔을 부딪히며 크게 외쳤습니다. 쨍하는 맑은 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죠. 엄마는 음식을 드시다가 문득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연주야, 고맙다. 네가 나 살렸다.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직도 그 차가운 병원 바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을 거야. 에이,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엄마가 버텨준 덕분이죠. 우리 잊지 않고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밤이 깊도록 웃고 떠들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옛날 이야기, 회사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갈 여행 이야기까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펜트하우스.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차가운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사람의 온기가 가득한 진짜 집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연차를 내고 엄마와 함께 남편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민수야, 엄마 왔다. 엄마는 납골당 유리창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어요. 네가 우리 연주 아껴줘서 내가 참 고맙다.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배고프지 말고 잘 지내라. 우리 연주는 내가 목숨 걸고 지킬 테니까 걱정 말고.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남편 사진을 보며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여보, 들었지? 엄마가 나 지켜준대. 그러니까 당신도 거기서 편히 쉬어. 사랑해, 영원히. 납골당을 내려오는 길,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엄마는 제 팔짱을 끼고 콧노래를 흥얼거리셨죠. 그 뒷모습을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게 참 얄궂죠. 바닥까지 떨어져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길이 열리기도 하니까요. 저에게 찾아온 이 기적 같은 행복이 어쩌면 제가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왔기 때문에 주어진 선물이 아닐까 싶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너무 힘들고 지쳐서 주저앉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캄캄한 터널 속에 혼자 갇힌 것 같아서 무서운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빚더미에 앉아 쫓기던 도우미 이연주도 이렇게 가족을 찾고 웃고 있잖아요. 인생은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결국엔 봄이 오고 꽃은 피니까요. 저는 이제 믿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기적을요. 그리고 제 곁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든든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요. 앞으로도 우리는 지지고 볶으며 살아가겠죠. 가끔은 싸우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다시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폭풍우를 뚫고 만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가족이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봄날이 기적 같은 행복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네, 정말 한 편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였죠. 벼랑 끝에 몰린 삶 속에서도 어머니를 지키려 했던 효심, 그리고 그 진심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가족 상봉의 순간들. 듣는 내내 가슴이 먹먹하기도 하고 또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연주 씨가 겪은 그 모진 시련들이 결국엔 가족이라는 따뜻한 품으로 보상받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30년 만에 찾은 아버지와 언니. 비록 늦게 만났지만 그만큼 서로를 더 애틋하게 아끼며 행복하게 사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남편 민수 씨도 이제는 마음 편히 웃고 계시겠죠? 지금 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연주 씨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긴 겨울도 결국엔 봄에게 자리를 내어주듯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따뜻한 햇살이 비칠 테니까요. 포기하지 않고 버티다 보면 연주 씨처럼 생각지도 못한 선물 같은 날들이 찾아올 겁니다. 연주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